이미 잘 들립니까? 뒤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그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도시에서만 그 생활을 했고 또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거기에 아주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국가대학교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도시에 영향을 미쳤나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약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도시의 하천, 청계천변에서 안악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전쟁 후에 서울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부 그 파괴가 됐거든요. 그런 서울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주 자연도 좀 잘 보존이 돼 있고 이렇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서울의 경쟁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하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열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서울이 어떻게 지금 변해왔고 어떤 기술이 우리한테 왔나 역사적으로 한번 그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서울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1960년도에 약 200만이 조금 넘었는데요. 10년에 인구가 배씩 늘어납니다. 배씩. 그래서 400만, 500만 돼서 지금 1000만까지 도달한 게 199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부터 한 1050만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소득이 이쪽 축인데요. 소득이 1960년대에 한 80불 정도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 나라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지금 제법 잘 살게 되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태어난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추해 보면 서울이 한 100 몇십만 됐을 거고요. 뭐 소득이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를 저희 세대는 체험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캐리어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팽창했을 때 그 후미를 제가 체험을 했고요. 도시가 팽창되는 과정을 좀 봤고 그리고 안정되는 과정에서 도시를 어떻게 갖고 나갈까 하는 걸 살펴봤어요. 여기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만 자동차의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데요. 1970년대 서울에 자동차가 한 5만 대 있었어요. 5만 대. 지금 300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학기술이 어떻게 도시 모습이 바뀌는지 어떤 인터액션이 있었는지 19세기, 20세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왜 도시를 이렇게 요즘에 화두가 됐냐면요.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지금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막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도시화가 약 50%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90%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인도가 도시화가 되고 인도네시아가 도시화가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물량이 나오느냐면요. 세계 시장에 미국이 10개쯤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있는 미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현재 트렌드는 세계의 도시화입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목 건축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금융,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앞으로 도시화는 제일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두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여러분도 대전이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주인구, 이건 뭐 나라마다 도시를 정의하는 건 조금씩 인원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몇 천부터 몇 만까지 정합니다. 모여 살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좀 높고요. 2차나 3차 산업에 대한 종사자가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고 운송의 결절점이 되고 생활을 편리로 한 인공시설들이 많아요. 자연이 아니라 인공시설이 많죠. 그게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도시는요, 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특히 서구도시. 서구도시 여러분 뭐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시는 성스럽고 수도가 있으니까 귀족이나 왕족이 살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정된 공간이에요. 즉 방어에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환의 공간이에요. 마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도 교환을 했지만 지식도 교환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기술의 혁신이 있었던 것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경쟁력의 원천이에요. 집적 효과죠. 여러분도 혼자 공부할 때하고 경쟁에서 공부할 때하고는 능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집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1년에 7 내지 8%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그건 중국의 도시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화의 힘이에요. 중국의 그 해안을 따라서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나오는 생산성은 옛날 흩어져 있던 농촌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죠. 그 도시는 집적의 효과가 있어서 경쟁력이 원천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고요. 재화와 정보의 교환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요, 도시는 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환이 되고 진화를 하고 성장하고 죽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죽는 도시 크게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자동차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미국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서 무슨 디트로이트, 거의 죽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크던 도시들이. 그런가 하면 뜨는 도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과 죽음이라는 게 마치 생물이 살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경향을 띠는 게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도시를 구성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활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전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또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특히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리서치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갈 그런 도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화적인 요소라면 물리적으로는 토지와 시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 그게 토지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죠. 그런가 하면 도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어떤 공간이냐? 그 공간도 구별을 해보면요.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사람이 그 생활할 수 있는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거 공간이고요. 또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공간, 즉 공업, 상업,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일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면 쉬어야 되죠? 일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더불어서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이 있어요. 즉 도로, 철도, 또 통신,
가스 그런 등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도시를 이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공간의 구조는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작은 곳이 지금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낮았던 집들이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공간의 변화는 기술이 발달하고요. 제가 특별히 이거 파란색으로 썼잖아요.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가치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고층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독주택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온단 말이죠. 또 그때그때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도시의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요인은 교통수단, 건축기술, 정보통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을 달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는 기술 발달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기술의 발달과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의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지도하고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 로케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서울은 이렇게 안에 있는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예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타산. 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도 산이 또 4개가 더 있어요. 삼각산, 덕양산, 관악산, 연마산. 큰 그런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방어에도 아주 편했고요. 그래서 이 둘레를 쭉 성곽을 쌓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지도죠. 이 지도에 성곽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 동대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약 4 내지 5km 정도 돼요. 도보로 걸으면 45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릴 규모예요. 여러분 아마 다른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이런 구도심을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쯤 걸리나. 대부분의 도시가 45분 내지 1시간이면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한 끝에서부터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즉 인간이 통근할 수 있는 거리는 45분 내지 1시간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예요. 서울도 거기 예외가 아니죠. 이 안에서 이 성곽을 놓고 또 종묘를 두고 이 배치는 옛날 동양의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치를 해서 도시가 커왔고요. 이러한 도시가 600년간 유지가 됐죠. 그 중에서 500년은 이 안에서 한 10만, 이 밖에 인구까지 포함해서 성저 심리라고 그랬어요. 이 밖에 있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20만을 넘지 않은 도시가 500년간 유지가 됐어요. 약 100년 전의 서울 모습이에요. 이제 막 전기가 들어왔을 때요. 전봇대가 보이죠. 그리고 이 서대문에 이제 전차가 놓여 있고요. 이 동대문에도 철길이 놓여 있는 걸 보일 겁니다. 막 아주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선진 기술이 들어온 그 순간이었어요. 이때까지 거의 도시는 변하지 않고 50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식민지를 거쳐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도시가 됐죠. 17세기 비엔나의 모습이에요. 이때 인구가 한 5만쯤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는 큰 성당이 보이고 나머지는 작은 아주 그렇게 나지막한 건물들이 모여 있고요. 17세기 파리는 조금 컸어요. 한 30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파리 그 중심에 있는 노틀담 성당에 있는 시대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아요. 지금 10대 도시를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로마가 11세기에 3만 5천 명이에요. 인구가요. 그 다음에
베니스가 4만 5천 명. 13세기가 되면 파리가 약 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쭉 가서 그런 수준에서 크게 변치 않고 나가요. 17세기 정도가 돼서 파리, 런던이 약 한 40만 됐는데요. 18세기에 런던이 갑자기 100만 도시가 됩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도시가 됐죠. 그래서 이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오는 무렵부터 도시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이 보신 서울 같은 도시도 이제 시차를 두고 도시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도시가 18세기, 19세기 변화를 한번 보죠. 지금 이번 18세기, 19세기의 도시는 대표적인 도시는 런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1800년대에 100만이 되고요. 20세기 되면 한 600만 정도의 대도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커지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커졌다가 그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지금 이 벽돌색까지 이렇게 도시가 커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었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800년대 100만에서 1900년대 600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커졌다가 세계대전 때 인구가 줄고 지금은 약 한 800만 수준으로 인구가 안정기를 가져왔어요. 이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뭐 정확하게 혁명이 난 것처럼 뭐 일자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1760년, 70년부터 시작해서 1800년 후반까지 이르는 우리는 그걸 산업혁명기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기에 몇 가지 일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그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이, 짐승이, 즉 에너지가 근육에서 나왔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다가 약간의 수력을 이용한다든가 하다가 드디어 화석 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섬유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동의 수단도요. 운하에서 또 철도가 등장하고 철이 등장하고요.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도시에서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여기 증기기관의 모습이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트랙터라고 해요. 즉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하니까 즉 파워가 작았잖아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는 힘을 인간이 획득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의 수공업이 공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즉 이건 그 동력을 이용한 방직기계예요. 그러니까 방직기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공장에서 즉 생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 시기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오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인력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장 도시가 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공장이 됐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동력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기기관은 공장 옆에 있어야 됐어요. 즉 동력이 있고 그 동력을 이용하는 공장이 바로 옆에 위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연통이 옆에 있게 됐죠.
지금 이건 1840년대 그 당시 산업도시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입니다. 그 면직물을 많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름부터 코튼폴리스라고 불렸대요.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통의 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에 전부 동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1800년대는 도로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하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운하가 도로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운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 그 광산에서부터 석탄을 많이 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산업도시로 그 연료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1800년까지의 운하였는데요. 1900년이 되면서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즉 지금 같으면 도로망이 확장되는 걸 뜻할 겁니다. 그리고 철도가 등장을 해요. 철도. 즉 여기에 동력을 얻는 장치를 하고 뒤에 이렇게 열차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죠. 1830년에 만체스터에서 리버풀까지 철도가 연결이 돼요. 즉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게 되죠. 그래서 철도망이 늘어나는 거 보면 아주 그 듬성듬성 있다가 아주 조밀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도망이 엄청 증가가 됐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한테 가져온 혜택은 뭐냐? 이동 시간이 단축이 돼요. 즉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43시간 걸리던 것이 12시간 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즉 공간에 축소를 가져오죠. 공간에 축소를 가져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약 4km 남짓 됐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자동차로 그 거리를 달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사람이 1시간에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게 이러한 동력을 쓰게 됨으로써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마차가 그럼 열차로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도시들이 인구가 예를 들면 1800년대 만체스터 9만에서 70년 후에는 35만으로. 이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런던은 100만에서 약 400만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템즈강 지하의 하저 터널이 1800년대 중반에 뚫리고요. 1850년도에 지금으로 말하는 엑스포가 런던에서 열립니다. 즉 여기 보시는 유리로 만든 수정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하이드파크에. 한쪽 길이가 약 500m, 폭이 150m에 이르는 거대한 유리궁입니다. 유리궁. 이걸 불과 9개월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보여줬죠. 그리고 지하철이 건설돼요. 지금 이건 1861년에 그 건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통된 게 지금부터 151년 전입니다. 석탄을 실은 차가 지하에 달렸어요. 지금 아주 차린 신사숙녀들이 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게 19세기 말 런던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는 피카디리 서커스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내버스가 생긴 거예요. 옴니버스가 생겼어요. 즉 대중교통, 지하에 달리는 대중교통, 지상에 있는 이런 마차를 이용한 대중교통이 생겼어요. 지금 플리트 스트리트 원래 신문이 나오던 거리인데요.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런던은 19세기의 모습을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은 그런 도시로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내용들이, 기술들이 유럽 본토로 전달되기 시작한 게 1850년대예요. 한 50년의 시차를 두고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 유럽 도시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아까 보시는 것과 뭐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큰 변화는 에너지의 원천이 근육 에너지나 수력에서 석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수공업에서 공장, 기계공업으로 바뀌어나가고 운송수단이 육로에서 운하로 또 철도가 확장되고 대중교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도시가 출현하는데 농촌의 인구가 이주가 됐고요. 또 도시의 외연이 확장됐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크게 확장하던 시기가 18세기였습니다. 즉 그래서 아까 보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서울과 같은 그런 성곽 도시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18세기의 기술, 19세기의 기술을 등에 업고 가능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온 것을 한번 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도시는 뉴욕입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다시 꽃이 피는 거죠. 1800년대 중간에 뉴욕의 모습인데, 뭐 이런 마차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 모습이 보이죠. 이건 큰 변화가 없었어요. 1900년에 지금의 이게 브로드웨이라고 해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거리에 노점들도 있고 뭐 마차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건물들이 물론 우리보다는 높았지만요. 주로 벽돌 건물이고요. 벽돌의 조적식은 위에 하중을 그대로 받으니까 계속해서 그 기초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뉴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어요. 왜 뉴욕은 이러한 위치를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생태계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는. 왜 뉴욕이 다른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나 보스턴이나 다른 도시를 이기고 지금의 위치를 가졌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리 운하라는 게 있어요. 19세기 중엽에 1817년부터 25년 사이에 만들어진 운하예요. 이 운하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쪽 뉴욕은 이쪽에 있고요. 이게 허드슨강을 타고 올라오면 알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버팔로까지를 연결하는 약 500km가 넘는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뚫려요. 근데 이 18세기 중엽의 정도를 보면 운송수단이 뭐였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철도가 나오기 전에 마차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부의 그 넓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좀 곡물, 예를 들어서 광물이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반을. 그 운반을 이 운하가 생기면서부터 백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운반을 하게 되면 여기를 거쳐서 오데오로 들어가서 그게 시카고를 거쳐서 미국 중부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항구 역할을 했던 게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뉴욕을 거쳐서 유통이 되고 뉴욕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나온 신제품들이 미국 중부로 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뉴욕의 위치가 굳건해진 거죠. 그리고 이 물동량을 옮기는데 얼마나 원가가 절감이 됐느냐. 수송비가 그 당시 5%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팔레차 산맥을 육로로 끄는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 운하 덕분에 뉴욕은 그 항구 도시 또 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굳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들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운하하고 운하 사이에 높이를 한 170m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관문 시설들이 돼 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주요 기술을 보면은요, 뭐 눈부시게 발전이 됐잖아요. 20세기는. 근데 그 중에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했던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어떤 에너지냐면 전기 에너지라는 게 나왔어요. 전기. 전기는 물론 석탄을 떼서도 만들 수 있고요. 수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자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요. 전기라는 에너지는 이동이 가능해요. 아까 여러분 산업도시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스팀 엔진은 그 자리에서 동력을 생산해서 바로 거기서 썼어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생산하는 곳과 그걸 사용을 하는 곳에 거리가 있어도 됐어요. 즉 운반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도시로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획기적인 개념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석유, 가스, 원자력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뗄감을 다 바꿨잖아요. 나무를 떼던 걸 석탄을 떼다가 이제는 주로 석유나 가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히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현이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가 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로 많이 하신 자동차가 이제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서울에 제가 300만 대 자동차 있다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극히 최근이에요. 극히 최근. 193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대에 돌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설 재료가 나타났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철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물론 철도 있었지만 거기에 탄소를 집어넣은 강철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나서 20세기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고성능 유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리. 그리고 석유화, 통신과 컴퓨터, 우주산업, 정보산업 등등 뭐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도시의 모습을 주로 바꾼 건 이 앞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아마 이 냉방기나 냉장고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20세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대도시를 만든 그런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마이클 패러다이의 그곳에서부터 이제 정유기를 거쳐서 동력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꿨고요. 미국의 에디슨이 그걸 조명으로 바꾸고 또 발전기를 미국에 도입했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 터미널을 거쳐서 가정이나 그런 곳으로 전기가 분배가 될 수 있는, 즉 이 에너지 생산원에서부터 소비하는 곳까지 운반을 할 수 있는, 쉽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에너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기름을 쓰거나 가스를 쓰던 가로등이 전기가스가 됐어요. 전기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에 도시가 있는지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불이 켜진 곳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카네기가 미국에서 강철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대학도 만들고 피츠버그라는 도시도 생기고 이 지금의 산업 시대에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전체 제조업의 약 한 1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철이 어마어마하게 이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기여를 했어요. 아까 그 수송이 되고 동력이 나오면서 도시가 수평으로 확장이 됐다 그러면 수직으로 도시가 크게 되기 시작한 것은 강철이 도입되면서부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강철로 교량을 만들었어요. 옛날로 돌로 만들다가 목재로 만들다가 강철 교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문교,
굉장히 폭이 넓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강철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를 써서 이 지형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됐잖아요. 여기 이 19세기 후반에 강철의 등장을 보여주는 에펠탑이 있죠. 여기 보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죠. 이 건물 만드는 게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15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1930년도 때. 철골을 사용해서 획기적으로 공기도 단축할 수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재료의 문제도 있지만 기계적인 기술이에요. 즉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죠.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옛날 이건 아주 오래전에 콘셉트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도르래를 이용한 거였죠.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오티스라는 사람이 이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밧줄이 끊어져도 자동으로 스톱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엑스포 같은 그런 전시장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1954년, 52년인가 좀 뉴욕이라고 그래요. 이런 엘리베이터가 이런 고층 건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고층화가 되면요, 바닥 면적의 상당 부분을 엘리베이터가 차지하게 돼요. 아마 앞으로 더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할까? 지금처럼 꼭 뭐 하나가 한 층에 쓰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마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층 건물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마 수직 자동차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고성능 유리,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유리는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하시다가 보면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뭐 쫙 해놨죠. 상당히 예쁘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큰 유리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작은 걸 해서 조각조각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큰 판형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도 깨지지 않는 걸 만들 수 있게 되고 더더욱 열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 고성능 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고성능 유리가. 도시의 모습을 바꾼 아마 제일 또 크게 많이 기여한 기술이라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은 포드형 1900년대 초반에 나온 포드형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도시의 모습, 즉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밖에 교외에 살아도 되겠죠. 교외에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딱 그 지점에서만 좀 빌리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도로는 조금 더 철도보다는 자유롭게 건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평면적으로 도시가 많이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게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동수단이 주로 마차였어요. 마차가 이 말의 숫자고 이건 자동차의 숫자인데요. 쭉 오다가 이 떨어지는 점이 1920년부터 30년 사이에 드디어 미국에서 말보다는 자동차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됐던 그 변천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한 겁니다.
이즈음에서 용감한 여성 한 분은 미국을 자동차로 횡단을 합니다. 수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길이 없어서 어떨 때는 철도 위에 자동차가 굴러갔고요. 자동차를 운반하기도 했고, 또 연료 때문에 따로 연료통을 들고, 즉 지금처럼 주유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게 나오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길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아스팔트 포장이 본격적으로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제는 평면에서부터 더 부족해서 입체로 만들잖아요. 지상으로 이런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요. 또 지하로도 만들어져요. 즉 지하에 큰 터널을 뚫는데 이것도 기술의 힘이에요. 즉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기계 기술이죠. 터널 보링 머신으로 이제는 지하 공간을 생산을 하는 단계까지 갔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이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도로를 보면 약 한 7만 6천 킬로미터 정도의 그 인터스테이트 도로가 만들어졌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재작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고속도로망이 미국의 고속도로망을 능가했습니다. 중국 도시화죠. 그것도. 중국의 그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미국보다도 이제 더 연장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철도도 옛날 증기기관에서 이제 더 동력이 큰 그런 아주 고속철도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런 저 위에 보시는 증기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젤 기관, 그다음에 이런 초고속 열차들이 나오는 그런 고속화의 길을 갔고요. 철도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미줄 같은 그런 철도 망을 미국에 갖고 있고요. 특히 산업으로서, 즉 여객 수송보다는 물동량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송 인프라도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처음에 운하에서 철도로, 다시 도로로 약 한 5, 60년간의 그런 시차를 두고 지난 200년간 발전이 됐던 겁니다. 이건 어떤 걸 가져왔느냐? 여기 보시는 것은 도시의 연담화예요. 지금 상파울로를 보고 계시는데요. 도시가 끝이 없이 계속이 돼요. 수송수단이 좋아져서요. 서울에서도 여기 대전에 오시면서 보면 뭐 빈 틈이 없이 계속 도시가 연속이 되잖아요. 그 분당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동탄 뭐 쭉 오면 계속 도시가 연속되잖아요. 옛날에는 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의 발전,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루의 경쟁이 붙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질 수 있을까? 이건 기술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유리 말씀드렸는데 유리화하고 철골이 나오고 거기에 냉방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천루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시카고에 여기 보시는 뭐 여기 세계 높은 건물과 멋진 건물들 전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카고에. 자, 20세기의 기술 발전의 도시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에너지의 이동이 가능하게 됐고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장소가 분리가 되고 도시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도시에서 도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걸어 다니셔야 되고요. 물도 마실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이제 도시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줬어요. 자동차, 고속철도가 도시를 외연으로 확대를 해줬고 또 그 도시의 연담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철, 콘크리트가 사용되면서 고층 건물이 등장하게 됐고요. 고성능률이 여기에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을 이제 극복하게 됐습니다. 생활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00년, 그러니까 1800년 조금 더 하면 1750년, 자 250년이 우리한테 가져온 건 그 영향이 어떤 거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술 수준과 내가 죽을 때의 기술 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그 변화가 처음으로 감지된 것이 1760년대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발전됐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들이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이후에 지금 GDP per capita 사람당 그 소득 수준인데요. 이제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5년에 거의 10년에 배로 증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즉 이제 지난 250년은 이런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그리고 도시를 통해서 그런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을 가져온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좀 요약을 하면, 제가 도시라는 게 뭐다는 걸 말씀드렸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고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시는 경쟁력의 원천이고, 또 도시를 통해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즉 이제 1000만 넘는 도시가 앞으로 계속 탄생이 될 거고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비행기로 1시간 정도만 갈 수 있는 곳에 100만 넘는 도시가 한 50개쯤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시의 외형적인 모습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화를 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인구 증가, 외연 확장, 고층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시 생태계에 주는 에너지원의 변화가 있었다. 즉, 그 에너지가 이 근육, 목재, 수력에서 화석연료, 즉 석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량 공장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산업도시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동이 가능한 전기에너지 출현이 도시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꿔놨다. 또 수송수단도 발전해서 운하, 철도, 자동차, 항공기로 바뀌었고요. 또 수직이동수단으로서 엘리베이터라는 게 생겨서 고층화가 더더욱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도시건설의 재료도 이런 흙이나 돌, 벽돌, 여기까지는 전부 여러분 역학 시간에 배운 압축력을 받는 부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장력을 받을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안정된 그런 구조체를 얻게 됐고, 특히 유리가 이제 고성능 유리가 나오면서부터 새로운 도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제가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